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점검을 완료하고 이송과 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 탓에 이송과 발사가 계획보다는 하루씩 연기됐습니다. 앞으로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1차 때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복직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금은 연기됐어요. 하지만 제일 궁금한 건 누리호 2차 발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발사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발사체를 개발해온 연구진 입장에서는 지난 12년여에 걸쳐서 개발해온 한국형 발사체를 약 한 2조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고요. 그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 내에서 두 번째 마지막 발사 비행 시험을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네. 그것에 이제 우리 국가적인 의의로 보자면은 전 세계에서 1톤급 위성을 실용 위성을 저궤도에 자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국가는 지금 현재 6개밖에 없고요. 저희가 내일 성공을 하게 되면은 7번째 나라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네, 누리호 이송 발사 모두 하루씩 수년이 됐습니다. 날씨 탓이란 보도가 나오는데 특히 비도 비지만 강풍 때문에 수년됐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왜 강풍이 주요 변수로 작용을 한 겁니까? 네, 일단 원래 예보상으로는 비도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어서 사실은 그 강우도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발사체를 조립동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이송을 1.8km 정도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경사로를 좀 올라가게 돼서 이제 좀 빗길에 경사로를 통해서 이송하는 좀 위험성을 염려를 했었고요. 그러나 실제로 오늘 이제 연기가 된 직접적인 사유는 강풍에 있었습니다. 오늘 고공 조건에서 아마도 평균 풍속 15m/s 이상의 풍속이 계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한 조건 하에서는 발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발사체가 기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 정도의 바람이 분다면은 저희가 그걸 하중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약 한 0.7톤 정도의 분산 하중이 발사체에 이제 가해지는 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기립을 시켜놓고 저희가 고공에서 이제 엄빌리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고소 작업에 또 이제 바람이 불게 되면은 우리 연구진에 대해 안전에도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사정으로 이제 연기가 되었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바람이 보통 밑에서 부는 바람과 위에서 부는 바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바람이 훨씬 더 영향이 많은 겁니까? 저희가 발사대 지금 발사 직전까지는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지상 발사 기준에는 그 측풍이 얼마 이하 이렇게 그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정작 저희 이제 그 발사체에게 위험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발사대를 떠났을 때 비행 과정에서 또 이 상층부에 예기치 못한 측풍이 있게 되면은 설계 치수를 넘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구조적 안전성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발사 당일을 비롯해서 저희가 약 한 2시간씩 간격으로 라디오 존대라는 풍선을 띄워서요. 고공 그 기상을 측정하고 당일날 발사 시각을 정확히 결정하게 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전남 공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바람이 조금은 불고 있더라고요. 내일 최종 이송하기로 결정은 됐습니다만 바람이 더 많이 불면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뭐 해외 발사체 실제로 발사 서비스를 하는 사례들에 있어서도요. 예, 발사를 다 준비를 해놓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약 한 뭐 10분, 15분 전에 기상 조건이 충분치 않아서 발사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이유로 저희가 발사 예비일을 6월 23일까지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송을 하는데 거의 하루 정도의 시간이 또 그 다음에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가 그냥 단순하게 이동하고 발사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발사 하루 전에 이제 저희 롤아웃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지금 이제 내일 보시게 될 모레 보시게 될 그 발사 기립이 돼 있는 그 발사대와 발사체를 실제로 총 조립을 하는 조립동은 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그 롤아웃이 결정이 되면은
조립동으로부터 옆으로 눕혀서 이제 긴 그 수송 장비를 도입을 해가지고요. 발사대로 이제 이송을 해온 다음에 이제 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립 후에는 여러 가지 그 각 단에 연결되는 전기 배선 등등을 엄빌리카를 통해서 전기뿐 아니라 이제 연료가 또 공급되는 그 배관 계통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다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일부 기밀 시험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 날 이제 실제 발사 당일에 가서는 저희가 연료를 언제 주입을 할 수 있는지 발사 시간을 정해놓고 거꾸로 발사 시각으로부터 4시간 이전부터 이제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연료와 산화제가 일단 주입이 되고 나면은 그것을 되무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제 발사 시각을 판단하고 이제 주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지난해 10월 1차 발사 당시에도 누리호 1단 엔진 분리와 2단 엔진 분리를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과 거의 똑같은 또 단계를 거친다고 봐야 됩니까? 네. 비행 시나리오는 지난번 1차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1차 비행 시험 때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고도 700km까지 도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 그 1단 분리, 2단 분리, 페어링 분리, 그리고 3단 비행을 통해서 마지막에 위성 모사체, 이번에는 이제 모사체와 더불어 검증 위성이 이제 투입이 되게 됩니다만 그런 전체 시퀀스는 지난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직접 내려가서 본 제 후배와 또 친구들 얘기를 보면 그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 때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1단과 2단 분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성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3단에서 아쉽게 조금 늦게 분리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이 된 거죠. 네. 지난번 비행 시험 때 3단 비행에서 저도 성공으로 믿었을 만큼 정상적인 고도에까지는 도달을 했는데요. 네. 3단 연소 과정에서 산화제가 조금 누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제 산화제 총량이 모자라게 되었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산화제를 다 소진하고 나니 더 이상 이제 추력을 발생시키지 못해서 저희가 원하는 시간까지 연소를 유지하지 못한 채 약 한 45초 정도 계획보다는 먼저 이제 연소가 중단이 됐고요. 네. 예, 그러면서 속도를 충분히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그 검증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작년 11월, 12월에 걸쳐서 발사조사위원회에서 네. 굉장히 많은 대량의 데이터, 저희가 약 한 2,600여 채널에서 얻어지는 각종 비행 과정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데이터를 모두 분석을 해서 원인을 핀포인트 찾아냈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이번에 만반의 준비를 거쳐서 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이번에 1차 발사 때와 다른 점이 실제 인공위성을 싣고 발사를 한다고요? 네. 저희가 성능 검증 위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종의 그 소형 위성에 해당합니다. 예, 약 한 무게 한 150kg 내외 정도 되는 소형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성이 저희가 우주 환경에서 실험을 해서 또 한 번 그 성능을 검증하고 싶은 여러 부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품들은 사실은 실제 위성에 탑재되어서 운용을 통해서 그 우주에 적용하였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이 건전하게 기능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그 우주 헤리티지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중한 발사 기회에 비행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능 검증 위성에 저희가 개발한 그 우주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어떤 그 부품들을 싣고 가서 그 기능을 또 검증을 하게 되고요. 네. 더불어 일종의 그 보너스 미션이 있는데요. 네. 큐브 위성이라고 부르는 정말 작은 위성이 있습니다. 각 변이 10cm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손에 든다면 한 요 정도 크기가 되는 그 위성의 단위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 그거를 원유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큐브 위성 4개는 국내 4개 대학에서 개발을 해서 말씀드린 그 원유의 3개짜리가 모여서 만들어진 위성 또는 6개 정도가 만들어져서 그 정도 규모의 어떤 그 과학 임무들을 띠고 있는 위성들이 함께 탑재돼서요.
그 또한 이제 2일 간격으로 성능 검증 위성으로부터 배출이 되면서 궤도에 안착이 되고 약 한 1년 이상 그 지구 관측 임무를 각각 수행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성능 검증 위성 안에 큐브 위성 4개가 들어있어서 이 위성에서 위성을 사출하는 것이 세계 최초의 시도다. 맞습니까?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출하는 것이 최초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네. 그러나 이제 그 어떤 그 주 위성에서 부 위성이 분리되어서 임무를 수행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정확히 그 자신 있게 세계 최초의 시도인지를 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보통 이 사출 장치도 전 세계적으로 그 주요 메이커가 있고 그것이 이렇게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번 사출 장치는 국내에서 개발을 직접 해서 네. 직접 저희 대학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을 저희가 개발한 성능 검증 위성에서 저희가 개발한 사출 장치를 통해서 내보낸다라는 것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한 이틀 뒤에 발사를 하게 된다면 언제 무엇을 보고 발사 성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네, 누리호가 지상을 박차고 이륙을 한 후에 약 길지 않습니다. 약 한 15분 정도를 관찰하시면은 그때 이제 저희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가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퀵룩 메시지라고 부르는 그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보고 아마 현지에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 성능 검증 위성이 투입 당시에 저희가 원하는 궤도와 속도에 도달했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발사 후에 몇 분이나 몇 초 정도 뒤에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성공 여부를. 그러니까 발사 후 그 이벤트가 성능 검증 위성의 분리 이벤트가 약 15분 정도 후에 있기 때문에요. 텔레메트리 받고 분석하고 하다 보면은 뭐 대략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때쯤 되면은 조금 구체적인 희소식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약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을 한다면 올해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쓸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그 실용급 위성 저희가 이제 어떤 기상 관측이라든가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보통 위성이 굉장히 그 규모가 큽니다. 약 한 1톤급 정도가 돼야지 이제 과학 위성을 벗어나서 실용적 목적으로 쓰는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위성을 저희가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의가 크겠고요. 저희가 이제 7번째 국제적으로 7번째 그런 자력 발사 국가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숫자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우리나라의 발사장, 우리 영토에서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자력으로 우주에 수송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의가 있습니다. 네. 첫 발사 때만 하더라도 첫 번째 발사에서 성공하는 퍼센트 얘기도 많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역시 기대와 또 긴장이 동시에 있게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연구진이 쏟아부은 그 땀과 노력에 비례해서 제가 기대를 한다면 당연히 반드시 성공을 하리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선진국들도 실제로 발사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 가지 또 실패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을 만큼 그 우주 기술은 굉장히 도전적일 수밖에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도를 생각한다면 또 긴장감 또한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2년간의 연구진들의 땀과 노력이 이번엔 꼭 결실을 맺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복직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